저희 같이 이제 거래처를 상대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업무를 배분하는데, 회계사님은 거래처별로 담당자를 나누지 않고 업무 유형별로 업무를 배분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겁니다. 직원 한 명당 거래처 몇 개씩 주는 구조는 수입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는 구조하고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면 기자금료가 지금 오르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인건비는 올라요. 아까처럼 수익과 인건비가 같은 구조로 올라가려면 직원한테 업무를 많이 맡겨줘야 돼요. 그래서 인건비 오른 만큼 거래처를 많이 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래처를 몇 개씩, 뭐 40개씩 맡긴다? 이게 한 3년 차까지는 어느 정도 이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1년 차보다는 2년 차한테 업무를 많이 맡길 수 있고 2년 차보다는 3년 차한테 업무량을 많이 맡길 수 있어요. 근데 4년 차, 5년 차 가면서는 사실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3년 차 정도 되면 대충 그래도 신고 업무는 잘 알거든요. 네, 그렇죠. 신고 업무 대충 알고 속도도 굉장히 빠를 때예요. 네네. 그 맞습니다. 친구가 4년 차, 5년 차가 됐다고 그래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잖아요.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더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한 3년만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개업했을 때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직원들은 거래처 몇 개씩 주는 방식에서는요, 직원들 스스로가 거래처 몇 개 이상 40개 이상 된다? 절대 안 맡으려고 그래요. 직원의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3년 차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 10년 차가? 그건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 인건비가 분명히 올랐는데 왜 너는 3년 차하고 일을 똑같이 하느냐. 그렇죠. 직원들이 할 말이 있죠. 10년 차가 3년 차보다 업무량은 똑같아도 제가 퀄리티가 높아요. 이런 얘기 할 수는 있겠죠. 네네네. 퀄리티. 실은 뭐 질이 좀 네. 서비스를 좀 잘해주고 고객이 나한테 상담력이 있고. 저는 반대로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아니 서비스가 좋으면 돈을 많이 받아야지. 돈을 못 받는 서비스가 무슨 서비스냐. 저는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 해도 되는 서비스를 3년 차는 똑같이 한 달에 뭐 300을 벌어온다고 쳐봐요. 3년 차 서비스하고 300을 벌어오면 10년 차가 서비스를 잘했다면 한 600이든 700이든 벌어야 되는데 똑같이 300 버는데 그렇죠. 서비스 잘해서 뭐하게. 그리고 원래 기업들이 그래요. 기업이라는 거는 제품을 완벽하게 만드는 게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양말을 평생 신어도 안 떨어지는 양말 만들어 놓으면 그 기업 망합니다. 적정한 때에 떨어져 줘야 또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거지 완전한 제품을 만드는 게 기업의 목적이 아니에요. 원가가 무한정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근데 회계사무소는 이상하게 영리 기업인데도 완전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돈은 15만 원 받는데 서비스는 200만 원짜리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원들이 두고 하는, 격리 직원 두고 하는 회사처럼 업무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해주는 일에 대해서 수수료를 거의 안 받아요. 그냥 시작료 15만 원, 12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업무가. 그렇죠. 4대 보험, 뭐 4대 보험. 하여튼 일이 생기면 다 뭐 보조금 지원, 뭐 자금 대출과 관련된 뭐 사업 타당성 이런 것까지 또 해주는 데도 있고요. 뭐 근로장려금 신청, 뭐 하여튼 세법이 생긴다든지 뭐가 복지가 들어가면 그거 부수적인 업무가 있는데 다 회계사 업무인 거예요. 돈은 못 받고.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바꾸려면 지금 거래처 몇 개씩 나눠주는 업무로는 안 되겠다. 업무 난이도가 바뀌든 뭐가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하든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래처를 업무 유형별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의 난이도별로 나눈 거죠. 그래서 경력 있는 사람은 업무 난이도가 높은 걸 해라. 경력이 좀 적은 사람이나 신입 매니저들은 업무 난이도가 낮은 걸 해라.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부가세 신고를 예를 들어서 부가세 신고를 예를 들면 주시면은 저희는 업무 맵이라는 게 있는데 세목별로 다 있습니다. 부가세, 법인세, 원천세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눠요. 1단계가 부가세 때 할 수 있는 업무가 지금 이제 전자세금에다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자증명 불러오는 거. 이거는 세금시가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프로그램만 알면 매뉴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단계가 전자증명 불러오는 거예요. 전자증명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1단계 업무는 거래처와 상관없이 그냥 신입 매니저가 다 합니다. 신입 매니저가 불러와요. 네네. 오히려 불러오는 속도는 신입들이 더 빨라요. 이게 경력이 많은 사람 손이 좀 늦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20대 한 중반에 젊은 이제 친구들이. 매니저들이 훨씬 더 빨리 합니다. 처음에는 좀 느리죠. 처음에는. 근데 그 뒤에 한 10개만 해보세요. 모든 업무든 한 5개, 10개 하면 전문가 돼요. 거의. 뭐 양도세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세 한 5개 하면 전문가 돼 있어요. 이미. 전자증명 더 그러겠죠. 한 번만 해도 아마 거의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2년차 이상이 전자증빙을 불러온다? 저는 이건 낭비라고 봐요. 아니 그거를 신입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2년차, 3년차들이 해요?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거래처별로 분산하면 네. 10년차도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0년차도 거래처 40개는 전자증빙 본인이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그게 뭔가 구조상 맞지 않다. 그래서 10년차는 차라리 노는 한이 있어도 그거 일을 하면 안 돼. 네. 네가 공부를 해 차라리 어디가 그 바람을 쐬고 와. 그리고 그 일은 우리 1년차한테 신입한테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협조하겠다고 도와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 시간이 남아서 도와준 게 아니라 네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할 일을 안 하고 사실은 전자증명 불러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도와주겠다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맞는 일을 내가 줄 테니까 참고 있어. 놀고 있어. 내가 더 난이도 있는 일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자증명은 거의 신입 위주로 하고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전자증명 불러오면 그 다음 단계가 종이수행연수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종이 전표들이 완전히 지금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종이정표 입력하는 업무, 그리고 부가세 같은 현금 매출, 카드 매출 잡는 업무. 이 매출 잡는 업무를 2단계 때 합니다. 이건 약간 좀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매출 잡는다는 것은 그냥 매출 100% 그냥 잡으면 뭐 카드 매출 잡는 건 전자증빙 했던 매니저가 해도 됩니다. 근데 현금 매출 잡는 거라든지 또 현금 매출을 이렇게 정확히 안 잡는 거래처들 있잖아요. 그렇죠. 완벽히 잡지 않죠. 또 고객들 자료도 잘 안 주는 업무. 이런 고객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약간 좀 멘붕 오시거든요. 이런 업무는 1단계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는 업무예요. 그거만 팀장들이 하는군요. 팀장까지는 안 가고요. 이제 1년차 살짝 벗어나 2년차 정도가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큰 업무는 아니에요. 왜냐면 현금 매출을 내가 잡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고객이 잡는 거거든요. 그 고객이 잡도록 유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사실 내가 잡으면 탑세 저희가 협조를 하는 게 돼버려요. 내가 얼마 잡았고 넣어버리면. 그러니까 고객이 스스로하여금 잡아오게 만드는 건데 고객이 얼마 잡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저희는 안내는 해주죠. 이 정도 이 정도 작년에 잡았다. 이 정도 잡았을 때 세금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고객이 알아서 뭐 잡아올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한 단계가 고객하고 소통하는 단계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아마 1년차가 할 수도 있지만 뭐 2년차 초까지 저희 회사 같은 1년차가 하거든요. 충분히. 그것도 그렇게 큰 업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 매출을 얼마 보내줘서 어떻게 잡았습니다 하고 레터에 있어서 보내는 거. 그 정도 해야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안 그러고 전화로만 하면 고객은 나중에 언제 이런 소리 했냐? 언제 이러냐? 많이 당해봤죠. 언제 이러는 일이냐? 내가 언제 그랬냐? 너희가 잡지 않았냐? 니네가 신고서를 썼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레터지를 꼭 보내놔야 돼. 리스크 있는 데들은. 이게 이제 2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3단계인데요. 공통 매입, 의제 매입. 그렇죠. 이거죠. 공통 의제. 되게 힘들어요. 뭐 부가세 신입 매니저한테 맡기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못 맡긴다고 그래요. 공통 매입, 의제 매입 때문에 못 맡긴다. 그래서 공통 매입, 의제 매입 들어가는 거래처만 뽑아봐. 거래처만 표시해놔. 이렇게 별의처럼 표시해놔. 그 다음 단계로 또 시키는 겁니다. 이제 공식을 만들어서 공통 매입, 의제 매입을 공식을 만들어서 공통 매입세 뽑았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모르겠죠. 그러면 거래처한테 뽑아달라고 그래. 왜 그걸 네가 판단해? 공통 매입인지 개별인지 면세인지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고객한테 확인받은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요청만 해. 오는 거래처가 있고 오지 않는 거래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좀 그렇죠. 나중에 세부적으로 갈 것 같고요. 일단 거래처에서 갖고 오는 것까지 이 전화는 신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공통을 갖고 온 거면 공식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식을 그 공통 매수 곱하기 뭐 총 공급가액분에 뭐 면세 공급가 이렇게 공식 넣으면 되잖아요. 그게 어디 항목에 있는지만 표시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거래처 2개 해보면 다 알 거래요. 네, 그럼요. 계속 해보고. 공통 매입세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쪼개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 팀장이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신입 매니저에서 가능한 거죠. 그럼 팀장은 뭐를 하냐면 이게 팀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서포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예외사항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거래처가 세금이 많다고 한다면 어떻게 또 조율을 해야 되는지, 조율권만 준다든지요. 예외사항권만 준다든지, 뭐 이런 것만 주게 안 들고 나머지는 팀원들 이렇게 물어보는 걸 이제 답변을 해준다든지,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일을 자꾸 저는 시켜요. 팀장 좀 된다면 신고서를 쓰는 일은 저는 팀장은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저희 팀장 같은 컨설팅을 하는데 부가세 환급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시켜요. 그러니까 환급이 나오면 보통 부가세 500 이상 정도 나오면 환급조사 나오거든요. 환급조사 나오면 기장료 포함시켜서 지금 그럼요, 다 해주죠. 전 돈 받고 합니다. 환급액이 10%가 20% 받아요. 왜냐면 그 조사 대응이니까. 그 신고돼서 환급이 그냥 무조건 되는 것들은 환급 컨설팅 할 이유가 없죠. 우리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계약서가 좀 예매한 것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긴가민가 법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 우리가 기장 업무 외에 일을 해주고 있는데 돈을 못 받는다. 저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고객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게 팀장이 할 일이죠. 돈을 기장 업무 외에 돈을 더 벌어오는 것들. 한국 컨설팅도 의외로 돈 많아요. 이게 보면 거래소 중에서 꼭 몇 건씩 있습니다. 이 거래소 중에서 어떤 게 환급이 지금 나오고 컨설팅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뽑아내는 백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팀장급이라고 봐요. 그리고 대표는 그런 것 거래처들하고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제안을 해서 컨설팅 계약을 할까. 이 공부를 해야 돼요. 되죠. 그러려면 사실 생각보다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그냥 회계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 고민을 좀 해야 그게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세미나를 저희 회계사들하고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고서 어떻게 쓰냐 이런 것들은 진짜 기초적인 거고요. 그렇죠. 그거 다 직원들한테 시스템적으로 이해시켜놓고 우리는 컨설팅을 어떻게 뽑아낼 거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장 업무 외에 기장 업무를 또 통해서 부가적인 이 수익 사업을 만들 거냐. 또 우리 뭐 직원들의 복지를 늘리는 방법. 뭐 이런 거 고민하면 이건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세미나 같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하여튼 부가세만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업무가 한 사람이 맡기 힘들다고 한다면 더 쪼갤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쪼개라. 이양을 못하면은 이양을 못하면 업무 이양을 못하면 더 쪼갤 게 있다. 그러면 아마 거의 1년 미만 그 매니저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또 회계사님이 이제 뭐 팀장급, 또 대표 관리, 뭐 매니저 관리 이렇게 좀 이렇게 역할별로도 좀 궁금하셔서 메모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대표가 할 일은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봐요. 저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세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계속 뭔가를 신경을 쓴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일보다 이 현재 있는 일을 통해서 미래에 무슨 일 할 건지를 자꾸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미래 일과 연관이 좀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아니라면 팀장한테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기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못 넘긴다면 어떻게 하면 넘길까. 그 다음에 팀장들은 아까 대표를 좀 서포팅하는 중간다리 역할이 거든요. 매니저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대표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거래처나 기존 업무를 분석해서 알려주는 거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팀장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신고 업무만 한 친구들은 이런 일을 못해요. 자기가 신고 업무를 해야 뭔가 내가 하는 것 같고요. 뭔가 월급 밥값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거밖에 못해서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팀장급을 저는 내부에서 키워내는 스타일이에요. 외부의 경력자를 가서 뽑아보면 신입만 뽑으신다고. 신입을 뽑아서 그 친구 중에 팀장을 뽑아내야 이게 되더라고요. 다른 회계사무소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데려다 쓰면 기장 업무에 이렇게 딱 틀에 갇혀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런 업무 시키면은 멘붕이 와버리나 봐요.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도망간 사람 정말 큰일 났네. 근데 도망갈 친구는 도망가게 놔둬야 돼요. 이게 너무 조직에 우리 문화에 맞는 친구들로 세팅을 해놔야지 문화에 맞지 않는 친구들이 한 명 있잖아요. 나머지 문화에 맞는 친구들을 다 바꿔버려요. 어떻게 보면 문화에 맞는 친구들이 필요한데 안 맞는 친구 한 명이 악화와 양화를 다 부추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팀장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건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뭔가 컴퓨터를 보더라도 네. 또 입력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야 이걸 통해서 이 거래처한테는 무슨 추가 수익 사업이 있을까 이걸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아 이런 좀 위험한 것들 리스크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자꾸 회계사한테 얘기해주는 제가 보면 위험이 있고 고객이 불만이 있고 리스크가 있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어려운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 안에 비즈니스가 있는 거예요, 원래. 문제가 없으면 비즈니스가 없습니다. 다 원활하고 편안한데 누가 우리한테 돈 주고 바뀝니까? 기장 아웃소싱도, 이제 그 세무대리 아웃소싱도 고객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긴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세무서에 연락이 온다든지, 직원들 일 처리하다가 힘들다든지, 시간을 많이 잡아온다,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어떤 고객들은 짜증나게 많이 하고, 어떤 고객들은 전화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들고. 이게 불만이 아니라, 아, 저 고객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거를 회계사하고 얘기를 해서 저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비즈니스예요. 그게 추가적인 수익이 됩니다. 저희가 만든 수익들은 다 그런 거예요. 평온한 고객이 아니라 다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는 고객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는 것들을 자꾸 저기 대표한테 얘기하고 보고 고민하고 이런 거 자체가 저는 팀장들 할 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기장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담당 매니저들은 업무 숙달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정확하게 할 건가. 이게 매니저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회사에서 경상적으로 일하는 일은 다 매니저 선에서 해야 된다. 매니저가 1년차, 2년차 정도에서 저는 다 끝난다고 봐요. 그 직원들은 3년차부터는 팀장 업무를 주시나요? 거의 갈림길이 되는 것 같아요. 3년차 딱 되면 저희 연봉 체계 시스템상 팀장 역할을 해야 그게 수익이 나올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기장만 월급을 많이 주시나 봐요. 아까 자기가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을 자기가 쓰신대요. 자기가 쓰니까 그만큼 벌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세배율이라는 게 있어서 3배 이상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연봉을 자격증 한 3번 해보면 이제 벌 수 없는 한계가 딱 오는 거죠. 기장 가지고는. 그러니까 추가 컨설팅 이제 역량을 키우든지. 그러니까 오래 근무해서 회사의 가치를 높여가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오래 근무하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아니 뭐 3년 근무하나 20년 근무하나 하는 업무가 똑같다면 3년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변화도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그렇겠네요. 입장에서, 네, 그분한테도 그게 좋고.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아마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들은 업무를 숙달해야 되니까 업무를 많이 시켜야 돼요. 저는 경상적인 업무에 막히는 친구이다면 일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일을 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업무든 그냥 바로바로 나오도록 그 정도로 훈련시켜주는 게 전 매니저한테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경상적인 업무를 완전히 숙달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면 어떨까요? 매니저는 경상적인 업무, 팀장은 비경상적인 업무, 그 다음에 대표는 아직 보이지 않는 업무. 그러네요. 보이지 않는 업무. 역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금방 생각났어요. 너무 멋진 말입니다. 경상적인 딱 머릿속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도를 하실 때 사실 그 기존의 세무사 사무실하고는 좀 다른 거라서 이게 또 직원들 혹은 또 거래처가 반발을 했을 것 같아요. 반발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셨는지. 이제 포기한 친구들은 나가고요. 안 맞으면 안 맞으면 나가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이제 잡는 친구들이 있긴 했었는데. 네네. 일단 거래처하고 직원하고 좀 구분해 설명드리면 거래처는 가장 큰 불만이 너희는 직원이 자주 바뀐다 이런 불만이 있고요. 그렇죠. 왜 주유단골이죠. 그 담당자 내 맡은 담당자 어디 갔어? 바뀌면 한 2번만 바뀌어. 너희 이렇게 자주 바뀌어. 근데 그거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는 공통점이라서 그렇죠. 그거는 포기했어요. 중소기업들은 다 그렇습니다. 네, 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직원이 오랫동안 있어도 그 불만은 계속 나오는 게 왜냐면 그 직원이 오래 있어도 그 직원이 그 거래처만 하는 게 아니라 경력이 쌓여가면 직원 거래처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직원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래처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 이거는 제가 뭐 해결해 주지 못하고요. 대신에 그 고민은 해결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는 요구의 속뜻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회사 일을 새로 바뀐 담당자는 잘 몰라.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또 얘기해야 돼. 또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우리 업무를 다 알고 있다면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를 공유를 잘하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내용은 알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불만이 안 나오죠.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업무 공유를 완벽하게 하면 된다. 두 번째는 거래처한테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줄 거냐? 담당자를 저희 지정해달라고 하는 거래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제 담당자는 누구예요? 누구냐고 물어보죠. 누구한테 전화하면 돼요? 네네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회사가 거래처를 다 보고 있습니다. 다른 회계 사무소는 한 명이 보고 있지만 저희는 전 직원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럴 때 보이거든요. 뭐가 반박하기 힘든. 그런데 뭔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긴 한데 거래처가 좀 아쉽긴 하죠. 그렇죠. 그래도 집중적으로 누가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내 필요하지 담당자가 않나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팀을 얘기를 해줘요. 저희는 팀별로 되어 있으니까 뭐 경영팀을 찾으세요, 회계팀을 찾으세요, 세무팀을 찾으세요. 팀은 나눠주시는군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만약에 담당자가 없으면 그 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네네네. 때문에 다 일을 조금 미룰 수가 있는 부분이 맞아요. 있는데 그걸 팀으로 이렇게 묶어서 네네. 책임을 부여하시는 네네. 건가요?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팀을 나눌 규모가 되는 데는 팀을 좀 나누고요. 규모상으로 팀 안 나눠도 될 것 같은데 팀을 굳이 나누면 오히려 더 팀별로 좀 업무 역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동적으로 업무를 또 시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은데 뭐 팀을 이제 거래처가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우리 담당자 누구냐 그러면 지정을 해주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휴가를 간다든지 뭐 한 달 휴가 하면 특히 업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는 그 직원은 특별히 더 관리를 하는 직원이고 거래처가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담당자를 얘기해 줄 뿐이지 실제 일은 그 직원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 직원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고객이 말을 한 것 뿐이죠. 그래서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 고객한테 얘기를 해줬다고 해도 우리 업무 실제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요청한 고객이 많지 않은가요? 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지 않은가 봐요. 실제로 많지 않아요.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제 거기에 겁을 먹고 있죠,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혹시 담당자가 없으면 거래처가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불만 있는 거래처가 아마 거래처 중에서 몇 편은 안 될 거요. 그렇게 막 담당자가 없다 이렇게 막 불만 터뜨리는 데가 사실 진상 고객 몇 군데가 계속 그렇게 해서 많은 거지. 실제 거래처 개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사실 손가락 안에도 꼽을 거예요. 아마 손가락 안에 꼽을 겁니다. 그렇게 담당자를 지정해달라고 그래서 해줬던 고객이요. 두 번째 이제 직원들, 내부 직원들이 새로운 이렇게 그 시도를 할 때 반발하잖아요. 아마 전 직원이 다 반발하겠죠. 왜 이렇게 해요? 다른 회사는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현실을 잘 몰라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거예요. 현실을 잘 모르면서 맨날 이상적인 얘기만 한다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고. 대표님이 제일 상처받았던 건 대표님이 우리를 간섭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보네요. 얼굴빛에 나왔어. 맞아요. 네, 그게 더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네. 대표님이 시켜주고 지금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사실이면 진짜 미안한 거잖아요. 사실이라면. 근데 민폐죠. 네. 근데 사장이 민폐죠.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원래 모든 업무는 단기적으로 좋은 방법도 처음에는 오래 걸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게 숙달되고 이제 완성되면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도 폴더폰에 익숙해서 나면 스마트폰 뭘로 쓰냐 그 복잡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써보면 얼마나 편해요. 폴더폰하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새로운 시도라는 게. 그래서 처음에 새로운 업무를 할 때 그런 불만들이 좀 많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가장 적극적인 친구 있어요. 성향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친구한테 신입 직원이군요. 신입 직원이든 기존 직원 중에서도 내 말을 잘 듣는 아주 우군들이 있어요. 대표님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친구 그런 있잖아요. 친구들 있죠. 네, 맞아요. 그런 친구는 한 번쯤 더 보고 싶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내가 더 눈이 가죠. 이런 일 한번 내가 맡길 친구가 너밖에 없다. 용기도 좀 주고요. 새로운 시도를 다 해도 다 힘드니까 또 다른 일도 바쁘니까 네가 한번 해보면 난 좋겠다. 그 직원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자를 믿어준다는데. 그리고 문제점을 좀 나한테 잘 알려달라. 그럼 내가 개선을 해서 진짜 좋은 방법이면 하고 해봤는데 안 좋은 방법이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저는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군이 없다 그러면 신입직원은 사실 대표 말이라면 다 듣죠. 일단 순종합니다. 대표 말이면 무서워서라도. 그러니까 신입직원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
신입직원은 일단 FM도 다 해오니까 네. 문제점도 잘 파악이 보이고요. 파악이 되고 네. 무엇보다도 기존 직원보다 신입 직원이 일을 잘 해놓잖아요. 네. 기존 직원들이 바로 각성을 해요. 아. 대표가 이 방법이 좋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안 듣던 친구들이 신입 직원이 일을 빨리 해오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저 방법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 뭐지? 이렇게 생각하긴 할 거예요. 네. 저는 새로운 시도에 그 도전이 있는 그런 직원한테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몇 명한테 시도를 해보고 네. 실패를 해도 리스크가 좀 적죠. 그렇죠. 전사적으로 했다가만 실패하면 사장님이 네. 코너에 몰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한 두세 번만 역시 민폐였다며. 실패했다면 우리 사장님이 그렇지 뭐.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또 앞으로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 걸림돌이 저희를 신뢰하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해보고 성공 사례가 조그만 게 있으면 확장시키는 것은 쉽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사업이라는 게 사실 본인의 시간을 쓰지 않고도 이제 계속 돈이 벌리게끔 하는 거라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네. 자신의 시간을 쓰는 거는 자영업이다,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직접 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누가 들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김혜사님이 하신 줄 알고 네네네. 이런 듣고. 날에 진리를 배우셨는데 아니 저도 이제 그걸 듣고 좀 약간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자들이 주로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모든 걸 직접 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놓인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회계사님은 완벽하게 자기 복제를 통해서 모든 결제를 이제 대표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네. 이 자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 업무가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100%까지는 아니고 뭐 한 어찌됐든 95% 정도? 95%. 네, 그렇죠. 근데 거짓말 어차피 저희가 결제를 다 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네.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5% 정도. 네네 맞아요. 저는 이게 제가 손씨라 그런 거, 전 손오공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복제하면 손오공이 이렇게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손오공 만들어놓고 자기 지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네.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만약에 내 방에다가 나의 복잡판 하나 만들어놓고 한 달 여행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희망도 좀 있지 않나요? 그쵸. 저도 저를 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네네. 하여튼 그걸 예전부터 좀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이걸 만들어 놓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 결과가 이제 사람을 계속 보는 습관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내 일을 어디까지 줄 거냐. 자 여기에는 결국 아까 완벽주의를 좀 없애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심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불안하고. 네. 이거 불안한 거 뭐예요? 이거 잘못됐을 때 나올 리스크거든요. 네네. 생각을 조금 바꿔서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발생할 위험을 차라리 수업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검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그 일을 해서 어떤 실수가 실수하고 문제가 터졌어요. 네. 문제가 터졌다는 건 뭐 이제 거래처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또는 뭐 가산세를 물어준다든지 뭐 수수료를 못 받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걸 아닙니까? 그 돈이 수업료라면 저는 충분히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업료를 100만 원짜리 치렀다. 우리 직원한테 뭔가 실수를 해서 100만 원짜리 가산세를 내준 문제라면 그 직원은 아마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죠. 그 1000만 원짜리면 평생 못 잃어요. 관 속에서도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한테 부담 시키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수업료 내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원이 배우는 기회가 되니까.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이 그렇게 불안해서 체크를 하고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 반대로요. 어차피 사장이 체크할 건데 뭐. 확인할 건데 뭐. 이거는 내가 대충 봐도 어차피 대표님이 체크해. 직원 스스로가 책임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손해. 이거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회계사들이 불안한 것도 그런 거죠. 내 주머니에도 뭔가 나가는 거예요. 네, 그게 맞아요. 불안하니까 내가 체크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예 복제판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게 만들어야 돼요. 금전적으로는 감수 안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회사에 미안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돈을 100만, 500만 물어주는데 대표가 한마디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다 물어주면서 야, 너 이번에 100만 원짜리 수업료 저기 공부했다? 해주면 직원이 고맙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고마울 것 같아요. 내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화는 이제 집에 가서 남편한테 부시든지 뭐 하시고. 화를 안 내시는구나. 혼내시지 않는군요. 네, 혼내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돈도 물어주고 혼까지 내면 직원은
아니 돈도 물었는데 직원은 기분까지 나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혼을 내다 보면 감정이 나와요. 그럼 옛날 것까지 나오면 너 이 실수했지. 맞아. 내가 너 입사할 때부터 너 이런 거 내가 꾸준히 얘기했잖아. 너 맨날 그런 식이야. 뭐 이러면 그러면 수업료가 아니라 아우 진짜 우리 자기가 확인도 안 해주고 저렇게 나한테 그치 맞아. 검토하라고 할 때 검토도 제대로 안 해주고 하더니 결국 나한테 혼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책임까지 같이 좀 부담감 같이 줘버리고 가산세는 회계사님이 내주고 그리고 일을 맡길 때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검토하는 거 너 믿기 때문에 검토하는 거야. 근데 가산세 냈네? 내가 했어도 가산세 나와. 내가 하면 뭐 더 잘할 거냐?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멋있네요. 직원들이 감동하겠다. 자기를 이렇게 믿어준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좀 믿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믿어주는 상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믿는 사람은 누가 싫어하겠어요. 믿어주면 또 그만큼 저를 또 믿어주고 같이 의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나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나를 뭔가 체크를 하고 그런다는 건 나를 못 믿는다는 의미도 좀 있잖아요. 사실 서로 협조하자는 사람도 있지만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못 믿는다. 못 믿는다. 그렇군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자꾸 그 체크받는 걸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터지면 내가 실수한 거 미안해요. 사람 다. 그걸 또 꼬집으면 기분 나쁘지만 그냥 뭐 내가 했어도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어. 내가 했으면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했을 거야. 근데 당신이 했으니까 네가 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난 거야. 하면 저는 어차피 지나간 거 뭐 따져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수업 이미 치렀는데 그리고 그 직원은 아마 평생 교육할 거예요.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뭘 잘못했는지 아마 알걸요. 그리고 정 그걸 말하고 싶으면 그 현장에서 그 직원한테 얘기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육 과정 중에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에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 중에 그거를 설명을 넣어서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직원이 알아도 사실은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그렇죠. 모르게 교육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혼내는 걸 통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론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했어도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사례를 든다면 우리 매뉴얼이 아마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면 직원 입장에 고맙지 않겠어요? 자기가 고마워하죠. 실수한 게 아니라 회사 시스템이 이렇게 좀 부족해서 이번에 이렇게 보완했다. 그러면 그렇겠네요. 아마 자기 복제판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일주일에 4시간으로. 저도 생각해보니까 잘 못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결제를 좀 놓는 걸로. 결제판을. 저희 체크리스트 저희도 작성하는데 그것만 검증하는 걸로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그 체크리스트 중에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어놓는 게 회사 시스템 같아요. 체크리스트에 없어서 틀린 거는요. 사장이 체크리스트를 보완을 해야 될 일이지 직원한테 계속 그거를 꾸짖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해도 회계사가 해도 인간의 실수 많이 하거든요. 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직원들이 실수한 거 다 지적질하면 직원 입장에서 말은 못해도 속으로 네가 해보지. 너는 계속 핑계거리 나오는 거예요. 너는 맨날 출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 터지는 거지. 그렇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출근을 안 하니까 더욱더 직원들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검토 내가 안 한 거니까. 근데 보고를 안 한 건 제가 뭐라고 해요. 왜 대표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게 이루어졌냐. 보고 절차를 어긴 거는 뭐라고 하지만 절차를 거쳤는데 실수가 나온 거는요. 인간적인 실수가 나온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잘 만들고 그리고 대부분 저희 신고 업무가 체크리스트만 잘 만들어도요. 95% 이상 다 커버될 겁니다. 특히 부가세 같은 경우는 완전성 체크거든요. 세액연수 누락이라든지 중복분 누락 이런 것들은 대표가 검토를 잘해서 체크되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어갖고 자가 검증이 돼줘야 돼요. 그거를 예를 들면 이제 종이세액연서 완전하게 입력됐냐 이거 중복이나 누락염은 많이 생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종이세액연서를 입력을 해놓고요. 종이세액연서 합계를 계산을 다시 계산을 해서 금액을 쓰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꼭 구체적으로 쓰는 이유가 그냥 이걸 검증하라고 그러면 직원들이 편하게 하려고 이 눈으로 봐요. 이걸 계산해서 더 준하고 눈으로 비교해요. 그러면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력한 대로 들어갔을 건데 그렇죠?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일일이 입력하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손으로 쓰라고 하고 그게 제대로 손으로 써놨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손으로 써야했다는 것은 뭔가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터진 이유는 봤더니 직원이 손으로 썼는데 이걸 계산 안 해보고요. 빨리 하려고 더 있는 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는 거죠 나중에. 저는 그때가 교육이 필요하고 그때가 꾸짖을 때라고 봐요. 왜 회사 원칙대로 안 했냐. 회사 원칙은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회사 룰을 어기는 건 저는 뭐라고 그래요. 근데 뭐 업무적으로 잘 모른다는 실수나 이런 것들은 뭐라고 안 해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거 굳이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우리가 이 정도에 마무리를. 네, 너무 많아서 편집을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고민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편집하는 우리 회계사님이 열심히. 근데 편집을 너무 잘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 영상이 재밌더라고. 이렇게 편집하면서 는 뭐라고 그래 자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센스 있게 재밌게 놓치더라고. 야, 너 이거 큰 은사다. 유튜브에 최적화된 회계사다. 잘해서 편집도 잘해가지고 재밌게 제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번에도 또 좋은 주제로 또 같이 촬영해 주실 거죠? 지금 100%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1%도 안 했는데 아직 100편이 남았다고 합니다. 다음에 제주도 오시면 됩니다. 제가 제주도를 내려가서 찍는 걸로 제주도의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주도에 오셔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어떤 거요? 제주도에 오신 분들이 출연을 같이 해서 고민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럼요. 회계사님들이 또 뭐 많이 또 주시면은 회계사님이나 뭐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고민들을 주시면 같이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날이 오기를 또 기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구나. 인사하셔야 돼요.